자, 캐럿튜브 방송대학 제1강. 제가 두 파트로 만들었는데 첫 파트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2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역사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써 있는 건데 뭐가 객관적이지 않냐 하겠지만 일단 안 써 있는 부분이 참 많고요. 네,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기록된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록들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생각보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만 던져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저의 의견이 그래서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라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F1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비켜야지 잘 보이려나? 오잇. 네, 의자 때문에 어림도 없네요. F1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F1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사전적 정의는 잘 안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찾아보시면 되죠. 위키피디아에도 있고요. 용어집에도 있습니다.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이 1950년에 출범했습니다. 탄생했죠. 자, 오늘 강의 끝.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어렵지 않아요. 1950년에 F1 챔피언십이 출범했죠. F1 탄생했죠. 끝.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건 그 수준은 아닌 거죠. 1950년에 F1 챔피언십이 출범하면서 첫 번째 F1 챔피언십 그랑프리가 펼쳐집니다. 이런 거 퀴즈 내면 다 맞추실 수 있죠. 이번 주에 안영진 캐스트한테 퀴즈 낼 만한 건이 한 서너 가지 생겨가지고 물어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죠. 캐나다 그랑프리. 네, 그거보다 쉬운 걸로. 예를 들면 최초의 F1 챔피언십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팀은 어느 팀일까요? 이런 거 맞추셔야죠. 지난해 영국 그랑프리 저희 현장 생중계하면서 밑에 처음 우승차가 전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라고 제가 중계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F1 레이스카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다이캐스트도 있다고. 자, 알파로메오 158.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두 차가 다 알파로메오 158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 알파로메오가 우승을 했던 그럼 두 번째 1951 영국 그랑프리 2년차 정확히는 영국 그랑프리가 48년부터 했으니까 영국 그랑프리는 여러 번인데 실버스톤에서 48년부터 했으니까 실버스톤에서 네 번째 F1 챔피언십 영국 그랑프리 두 번째에서 우승할 때의 팀과 드라이버는 이 드라이버 이름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번째 영국 그랑프리 우승자 F1 역사상 처음으로 20대의 F1 챔피언십 그랑프리에 우승한 드라이버 다 아시지 않나요? 전 페라리 최초의 F1 챔피언십 그랑프리 우승 드라이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호세 프로일란 곤잘레스. 네, 다 아실 텐데. 네, 모르는 척하고 계시나? 제 위치를 좀 바꿔야겠어요. 저게 좀 너무 이쪽. 네, 바꿨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F1 그랑프리를 처음 한 F1 규정에 따른 그랑프리면 F1 그랑프리다 라고 보면 이 세 번째 발렌티노 그랑프리 저게 튜린 그랑프리입니다. 튜린 그랑프리. 예. 이게 1946년에 펼쳐졌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F1 챔피언십 출범하기 4년 전에 이미 F1은 탄생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적 의미로 F1 그랑프리가 펼쳐진 것도 F1 탄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학자에 따라 F1은 F1 챔피언십을 일컫는 말이고 F1 챔피언십이 1950년에 생겼으니까 1950년이 F1의 출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역사학자는 F1 규정에 맞춘 그랑프리가 펼쳐졌으면 F1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학자들의 차이가 되겠죠. 1946년이 F1의 출범일 수도 있습니다. 차 생긴 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런 그랑프리 레이싱이 결과적으로 어떤 차가, 어떤 팀이, 정확히는 어떤 제조사가 차를 정말 잘 만들었느냐, 어떤 국가가 차를 잘 만들었느냐를 경쟁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런 의미가 어떤 이유로 퇴색이 됐다가 1958년에 이르러서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 부활했다. 그러므로 1958년이 진정한 F1 탄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건 대부분 소수 의견이겠죠. 누가 봐도 이게 다수가 될 수 없어요. 의견, 이 말에 조건이 너무 많아.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근데 위에 써놓은 건 뭔가요? 인터내셔널 컵4 F1 매뉴팩처러는 뭔가요? 저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것으로부터 한 15년 지나야 나오는 이름이고요. 이 1958년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의 이름은 저랬습니다. 인터내셔널 컵4 F1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요즘은 챔피언십과 컵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모터스포츠 굉장히 많잖아요. 모터스포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챔피언십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갖춰주지 못한 이런 몇 개의 경기 결과를 모은 이런 대회의 덩어리, 이런 것들을 컵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이게 다 요즘 생긴 겁니다. 한 6, 70년 전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안 따졌습니다. 다 요즘 따지는 거고요. 6, 70년 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컵이구나. 한쪽은 챔피언십인데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F1은 좀 전에 챔피언십을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F1이 뭐예요? 회사잖아요. 기업으로서의 F1이면 회사 F1이 탄생한 게 진정한 F1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탄생을 얘기하는 계기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F1은 크게 양자 대결 구도였습니다. 이 양자 대결 구도는 페라리 대 가라지스테, 가라지스테 대 페라리,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가라지스테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BMR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BMR. 네, 아니요. 그러면 큰 규모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매뉴팩처러가 F1에 있는 거는 BMR과 페라리밖에 없었는데, BMR이 62년 챔피언도 하고 여러 번 뭐 우승도 했지만 들쭉날쭉한 데다가 좀 존재감이 약해요. 그래서 BMR은 좀 빼고 냉정하게 페라리와 이 가라지스테들, 이 가라지스테는 초창기에 쿠퍼, 팀 로터스, 뭐 그 다음에 이제 브라밤, 맥클라렌, 이제 맥클라렌까지는 여기 있죠. 68년에. 그 다음에 이제 티렐은 이때 이제 마트라로 나오던 시절이고 70년에 티렐 탄생을 하고, 그 다음 윌리엄스는 70년대 말에 가서 나오지만 사실 이때도 윌리엄스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런 가라지스테들 많죠. 많은 가라지스테들이 엔진도 못 만들면서 기어박스도 못 만들면서, 기어박스는 변속기 말합니다. 트랜스미션. 그런데 이제 F1은 이쪽에선 다 기어박스라고 부르니까 기어박스 못 만들고 엔진도 못 만들지만 우리 공장에서 뚝딱뚝딱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쪽의 경쟁 구도인 이건데, 잘 생각해 보면 매뉴팩처러는 특히 페라리 정도 되면 아무리 뭐 회사가 좀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래서 피아트에 넘어가지만 그래도 돈이 좀 있잖아요. 여기랑 진짜 공장에서 뚝딱뚝딱 엔진 사오고 막 이런 쪽이랑 정상적인 경쟁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십 리버리라는 게 들어오면서 큰 회사가 하나씩 후원자로 붙어주는 거죠. 여태까지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포커를 쳐요. 근데 내가 누구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치고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 쳐요. 그 텍사스 홀덤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올라간 테이블에서 내가 1000만 원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F1을 포카판에 비교해서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홀덤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기도 해서 하여튼 그런데 갑자기 스폰서가 딱 왔어. 내가 너한테 500만 원을 대줄게. 1000만 원이랑 붙어볼 수 있겠니? 그래서 테이블에 500, 500, 500, 500, 1000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1000이 그렇게 많이 유리하지 않고 재밌는 경쟁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이 커지죠. 판이 커지면 싸움이 붙습니다. 누구랑? 피사와 포카가 붙었죠. 피사는 FIA의 하부 조직입니다. F1 등 이런 모터스포츠를 관리하는 하부 조직이 따로 있었어요. 피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FIA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어요. 피사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피사는 주로 누구 편이었냐면 매뉴팩처러 편이었죠. 그런데 컨스트럭터들은 얘기가 달랐어요. 여기서 질문이 딱 나와야죠. 선생님, 컨스트럭터들과 매뉴팩처러가 싸운다니요. 그게 뭔 이 해괴망측한 말씀입니까? F1 팀은 다 컨스트럭터 아닌가요? 자,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이때의 컨스트럭터는 가라지스테를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자, 가라지스테, 이제 이탈리아 말로 가라지에 있는 것들, 뭐 가라지 사람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라지에서 차를 컨스트럭터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컨스트럭터입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한 가라지스테가 다 컨스트럭터입니다. 이런 쪽의 모임이 포카였죠. 이 포카의 대장이 버니 에클스톤. 제 발음을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겁을 하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버니 에클레스톤이라고 부르는 네, 버니 에클스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음에 불만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욕하려면 메모장에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버니 에클스톤이 포카의 대장이었죠. 그래서 피사 포카 또 이제 거기에 법률 대리인이 맥스 모슬리였어요. 그래서 포카가 에클스톤과 메슬리래. 예, 맥스 모슬리. 줄여서 메슬리. 죄송합니다. 예, 맥스 모슬리가 이쪽의 대장이었던 거죠. 법률 대리인. 이쪽이 이제 나중에 나온 또 하나의 재미있는 그 가라지스테이자 컨스트럭터인 마치의 M이 맥스거든요. 막스 모슬리의 M입니다. 자, 막스 모슬리가 그래서 브라밤의 버니 에클스톤이랑 사실상 포카를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싸움이 붙고 F1과 다른 챔피언십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죠. 여긴 심지어 했어요. 경기도 하고. 그래서 F1에서 완전히 따로 나와가지고 우리 따로 할래 막 이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그냥 망하기 직전이죠. 싸움 나가지고. 그 싸움이 봉합된 것이 중간에 FIA와 매뉴팩처러와 포카와 여기가 놀랍게도 합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애들인데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해가지고 네, 딱 그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싸움을 멈추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 넘버원 같은 분이 버니 에클스톤이었던 거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네, 나이대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버니 에클스톤이 이때는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았어요. 버니 에클스톤이 이걸 주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콩코드 협정이 2번, 3번 체결을 해가면서 회사화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콩코드 협정이 저 때부터 주기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고 이제 최근에 했던 게 9번밖에 안 했어요. 1981년에 처음 했는데 한 5년에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5년에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공개입니다. 콩코드 협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입니다. 놀라지 않으셨죠? 이거 무슨 귀신놀이 같다? 이거 조명 받으니까 귀신 같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대신에 조건이 생겼죠. F1이라는 것은 모든 드라이버와 모든 팀이 모든 그랑프리에 참가해야 되고 챔피언십에 포함되지 않는 그랑프리라는 것은 없앤다 라는 합의를 본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에 벗어나는 게 다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에 포함되지 않는 그랑프리가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F1 첫해 1950 시즌에 챔피언십에 포함되는 그랑프리는 몇 개? 6개였죠. 정확히 말하면 7개입니다. 인디500이 들어가니까. 인디500은 그런데 인디500에 나오는 팀만 해서 완전히 따로라. 사실상 6라운드. 근데 그러면 그해 그랑프리를 6번 했냐? 아니죠. 그냥 한 30번 했어요. 정말 많이 합니다. 넌 챔피언십 그랑프리가 아주 많아요. 상금 줘야 되니까요. 그 드라이버들은 상금 벌어야죠. 팀도 벌어야죠. 상금으로 도니까요. 야, 상금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이 챔피언십의 그늘 아래 다 들어오면 배당금을 나눠줄 거야. 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나눠줄 거야.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게 콩코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모든 그랑프리에 나와. 즉 이전엔 안 나오는 놈들이 많았다는 거죠.
나가고 싶은데 나갑니다. 프랑스 그랑프리는 개근이에요. 상금이 많거든요. 상금이 없는 그랑프리는 안 나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미국 그랑프리 하는데 상금이 적으면 비행기 타고 심지어 가끔 배도 타고 가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상금 못하면 못할 것 같으면 안 가죠. 네, 아주 간단한 네, 원리인 겁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것이 콩코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F1의 탄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요. 설명이 좀 과하게 길긴 했는데, 그런데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지. 아니 진짜 회사가 돼야지. 이거는 그런 협정이 맺어졌다는 거잖아. 진짜 회사, 진짜 회사가 돼야 F1 탄생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좀 더 돌리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는 저 이렇게 사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는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이제 상급 과정인데, 이거 거의 대학원 과정인데 1학년 특히 지금 교양 과목 듣는 학부 신입생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아니니까 너무 어렵다면 듣지 마세요. 1996년에 SLEC 홀딩스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진짜 F1이 회사가 됐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저때예요. 자, 이 얘기를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이거 설문조사하면은 최소 90%가 SLEC 홀딩스라는 회사 전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할 겁니다. 이제 SLEC 홀딩스의 SL이 슬로비카, EC는 에클스톤의 앞자가 ECC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에클스톤입니다. 슬로비카 에클스톤은 누군가요? 옛날 와이프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옛날 와이프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이 오죠.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요? 홀딩스에서 이름이 느낌이 확 오죠. 특히 요새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 주식을 잘하려면 이제 뭐 이 서학개미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동학을 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한국 주식시장은 지분 구조를 알아야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이름 왜 비슷한 이상한 게 많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왜 똑같은 이름에 비슷한 게 막 3개씩 있고, 어렵습니다. 자, 홀딩스, 지주회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보통 이게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주 적은 지분을 통해 가지고 큰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죠. 이거의 장점, 지분을 꽤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버니 에클스톤은 이때까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이미 많이 벌은 상태. 그 상태에서 더 크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름을 SLEC라고 붙인 데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여러 작은 회사들, 계열사들을 만들어내요. 뭐 DVD 배급권을 관리하는 회사, 상표권 관리하는 회사, 귀빈 그 케이터링만 하는 회사, 막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서 자기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이렇게 꽂아 넣는 거예요. 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 아마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돈을 크게 번 게 버니 에클스톤이 지 돈 뒷배를 불리는 게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고 공과 과가 공존하는 거라, 공은 F1의 시장을 키운 거죠. 원래 없었을 돈이에요. 사실 없었을 돈인데 그 돈이 들어왔어.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인데, 배를 불리는데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SLEC 홀딩스를 쥐고 있으면 F1을 쥐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어쨌든 공은 F1의 판을 키운 거고 과는 자기 식구들 배를 불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전까지 F1은 약간 도전 정신에 휩싸이고 모터스포츠라는 혼에 영혼을 판 합법 마약에 취한 이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도전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돈 되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레이스에 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죽을 수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1994년에 그 비극이 그렇게 터졌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시점에도.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예요. 모터스포츠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깥 사람 눈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바깥 사람 눈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뭐 환경 오염이 어떠니까 너네 엔진을 다운사이징 해야지. 신경이나 쓰나요? 안 쓰죠. 여기 지금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뭐는 환경 같은 소리 하면서 레이스를 했겠죠. 일단 안 죽게 안전이나 신경 써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광고, 야 담배 피면 암 걸릴 수 있는데 암 같은 소리 내가 야 차에서 사고 나서 죽는 게 빠르면 빨랐지 내가 암으로 죽는 게 빠르겠냐? 하면서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걸리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야 요것만 편집해서 쇼츠 만들면은 진짜 편집자님 굉장히 악랄한 겁니다. 그러기 없기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간 그 18세기에 북극점에 도전하고 막 심해 1000m를 내려가겠다라고 기술도 안 발달했는데 잠수정으로 내려가고 막 우주선이 돌아올지도 모르겠는데 유인 우주선 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됐잖아요. 지분을 팔았잖아요. 지분 구조가 복잡해졌고 주주가 많은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F1의 다운사이징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죠. 담배와 술에 대한 규제에 신경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요? 1990년대 중반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죠.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F1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던 시절에는 개무시했어요. 50대 50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데 여기서 판이 커지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고 중계를 하던 F1을 비싼 중계권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F1 팀이 배가 부르고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판이 점점 커지고 파이는 점점 커지는 이런 걸로 돼서 큰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 점점 일이 커지면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벌면 그거 당연히 바로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쓰고 이렇게 사실 수도 있지만 주식이 오르면 더 오를 수도 있어 하면서 영혼을 끌어다가 더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F1이 이런 걸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F1 뿐만 아니라 버니도 돈을 벌었어. 버니 가족이 돈을 벌었어. 더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분을 아예 확 줄여가지고 더 크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덥석 샀던 곳이 처음이 키르이 EMTB가 있고 키르이가 있는데 얘네가 2002년에 삽니다. 그런데 얘네가 그때 월드컵 중계권, 올림픽 중계권, F1 중계권을 한 번에 야 F1은 중계권이지 F1은 회사를 한 번에 사는 미쳤죠. 그 와중에 버니 에클스톤이 지분을 75%를 팔아요. 걔네한테 25%만 쥐고 있어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주구조의 이것 때문에. 자, 이 유럽에 옛날에는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시죠? 왜 모르는지 아세요? 망했거든요.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을 유럽 중계권을 한때 싸고 F1도 샀어. 너무 급격한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다가 바로 망했어요. 얼마 안 갔어요. 그때 F1의 악영향을 몇 개 끼치고 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게 2002년까지 일입니다. 그때 이거를 살려낸 회사들이 바이에른 LB랑 JP 모건 체이스, 리만 브라더스 이 세 회사 지금 느낌이 오죠? 리만 브라더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네, 그 회사 맞습니다. 예, JP 모건 체이스 어디서 들어봤다. 그 회사 맞고요. 네, 얘네들이 F1의 지배권의 75%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니죠. 이 세 회사는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건가요? 아까 그 중계권도 있고 막 그게 문어발 확장된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 망한 회사의 담보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떠하는 거예요. 이 세 개 회사가 떠하는 거죠. 빨리 팔고 싶죠. 여러분이라도 빨리 팔고 싶죠. 근데 이게 지금 지분 구조가 이제 꼬였잖아요. 이게 원래 가지고 싶지 않던 애들이 막 가져가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담보로 떠넘겨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버니고 그래서 지주회사의 지주회사를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델타 토코예요. 2006년에.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그냥 담보 가져가는 데 말고 벤처 캐피탈 창투사에다가 팔자 해가지고 누가 이 사기죠 솔직히. 사기에 속았냐면 시티은행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시티가 CVC 시티벤처캐피탈이 이걸 사게 돼요. 그래서 델타토코를 CVC가 지배하게 됩니다. CVC의 목적은 주가를 올린 다음에 비싸게 판다를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CVC가 있는 동안 온갖 F1의 안 좋은 일들이 다 펼쳐지게 되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펼쳐진 F1의 그 온갖 생쇼와 뭐 여러가지, 물론 CVC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중간에 금융위기 터졌죠. 물론 리만 브라더스가 쥐고 있을 때 터졌으면 좀 더 타격이 있겠지만, 네, 리만 브라더스 망하기 전에 CVC가 가져갔어요. 천만다행이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는 스릴 넘치는 동네예요. 막 여러분이 주식 딱 갈아탔는데 먼저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네. 한 5천만 원 들어가 있었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상황 아닙니까? 빠지고 바로 나왔는데 저쪽이 상패. 이야. 딱 그 느낌이에요. 어쨌든 CVC가 이걸 쥐고 2016년까지 온갖 폐악질을 합니다. 본인들이 딱히 뭐 사악해서 그런 건 아니고 회사라 그래요. 벤처캐피탈이라. 벤처캐피탈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VC는 팔고 싶었고 비싸게 부르는 애가 놀랍게도 나옵니다. 누구? 리버티죠. 그래서 이 리버티가 가져가면서 지금의 그 회사로서의 F1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정이 현재의 F1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리버티 미디어 가져갈 때 그래서 델타 톱코를 인수했나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가져가면서 그 위에 F1 그룹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지주회사의 지주회사죠. 야, 진짜. 근데 이런 모습에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한국의 한국 이 국장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 회사는 대부분 이렇거든요. 한국 회사는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외국에도 많다. 당장 F1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티 미디어가 가서 유럽, EU보다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됐다. 그것이 현재 F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F1이 탄생했다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관점만 있는 건가요? 이제 회사로서 F1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이 또 있죠. 자,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 리미티드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F1은 그딴 거 관심 없어요. 회사 저 관심 없고요. F1 챔피언십이라는 이름 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F1의 혼이 중요해요. 그러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랑프리 레이싱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랑프리 레이싱. 그랑프리 레이싱의 출발을 어디로 보느냐는, 여기는 역사학자마다 더 의견이 달라요. 왜? 여기서부터는 자료가 적어요. 적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도 아니다. 꽤 지나서까지인데,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자기 의견이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지 맘대로 써.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각 국가가 그런 걸 밀어줬어. 지네 나라를 중심으로 혹은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밀어주는 거를 국가가 더 밀어줬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 기록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기도 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894년 파리 루앙 레이스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면도 분명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대거 참가해서 전체 순위로 2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2위로 우승했던 차는 푸조죠. 푸조. 아까 뉴스에도 나왔던 자전거만 만들던 회사가 이제 자동차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 이듬해 나왔던 뭐 파리 마르세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레이스들이 최초의 레이스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2019년에 메르세데스였나요? 모터스포츠 125주년이라고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2019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2019년 독일 그랑프리에 그 옛날식 옷을 입고 나와서 한다고, 그 아시죠?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난리 났던 독일 그랑프리 있죠? 네, 그게 125주년 기념 그걸 거예요. 제 얘기는 기억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건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125주년의 시작이 이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르피티 저널 호슬리스 캐리지 컨테스트. 당연히 프랑스어였겠죠. 이건 이제 영어로 썼지만. 근데 이때 르피티 저널이라는 신문사 이름에서 감이 오시겠지만, 프랑스 하면은 뭐 좋아합니까? 계몽. 계몽에 환장한 사람들이죠. 계몽 제일 좋아하는 나라. 계몽주의자가 많기도 했고, 그래서 새 시대, 새로운 시대의 교통수단이자 미래의 문화이자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자동차를 니들은 알아야 해 라고 강제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프랑스의 신문사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경기를 치른 거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이벤트를 주관을 합니다. 국가도 프랑스 1889년인가요? 그 파리 국제박람회, 그것도 계몽이잖아요. 계몽으로서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다. 기계장치가 미래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때도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랑스가 주 무대가 됩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레이스가 나오는데, 파리 암스테르담, 파리 베를린, 아까 파리 니스 뭐 해가지고 보시면 다 파리에서 출발해요. 왜 그렇겠어요? 다 파리 출판사에서 출판사나 신문사가 막 계몽 차원에서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는 데가 파리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것도 뉴욕 투 파리 레이스나 북경 투 파리, 패킹 투 파리죠. 북경 투 파리 레이스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 프랑스의 계몽주의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이 종주국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건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죠. 독일은 독일대로, 야, 우리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다이물러도 자기가 최초의 자동차라고 주장하고, 칼 벤츠도 자기 최초의 자동차라고 주장을 하고, 뭐 프랑스에서는 다른, 뭐 예를 들면 르누아르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르누아르는 내가 최초의 그 엔진과 차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자기네가 최초다 하고, 프랑스가 또 이탈리아 독립전쟁 때 이탈리아를,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적이었다가 마지막에 이탈리아 편을 들죠, 프랑스가. 그러면서 프랑스 북부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북부를 프랑스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산업적인 면들, 기계적 장치나 공장도 포함하는 거죠. 이런 거를 프랑스가 대거 지원해 줍니다. 뭐 가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북부만 발전을 해요. 지금도 웬만한 공장, 의류나 자동차나 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거 대부분 다 북부에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는 경제 격차가 말도 안 되게 커요, 이탈리아. 지금도. 그런 게 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프랑스물을 반쯤 먹은 이탈리아는, 야, 우리가 프랑스의 장점과 이탈리아인의 위대함을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진짜. 이탈리아인의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다 담아낸 그 위대한 거는 이탈리아가 진짜다. 영국은 영국대로, 아니 증기기관 우리가 처음 만들었고, 아니 우리가 이거 다 최고인데 하면서 서로 지들 최고다 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규정을 만들고 어느 나라의 브랜드가 제일 센지 한판 붙어보자, 나라를 내세워서 붙어보자 라는 거를 미국인이 와가지고 유럽에서, 자, 내가 여기서 심판 볼게, 요이 땅 해보자 한 게 고든 베네컵입니다. 이 고든 베네컵이라는 것이 1900년에 시작되고, 이 고든 베네컵이 자리를 잡게 만든 것이 내셔널 컬러예요.
그 각 국가의 팀이란 걸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차인데 색깔을 맞추면 되지. 해가지고 독일이 난 흰색, 야, 이탈리아가 나 빨간색, 네, 프랑스가 우리 파란색. 그러니까 영국이 난리 났죠. 유니온잭의 색을 다 뺏겼어요. 우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의 색깔 다 뺏겼어. 이거 어떡해? 그때 하필 고든 베네컵을 아일랜드에서 개최를 할 때, 아일랜드니까 우리 초록색이다. 그래서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 됐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절대 자신들이 브리티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일랜드의 색깔인 초록색을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 가져갔어요. 슬픈 이야기죠. 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은 브리티시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은 브리티시라 그러면 안 되는데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은 아일랜드의 녹색입니다. 어쨌든 고든 베네컵을 통해 가지고 국가 대항전으로서의 자동차 경주, 즉 그냥 계몽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떤 기술이 가장 센지를 경쟁을 해보자, 이런 것이 모터스포츠의 본질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 지금의 F1이기도 하고 BOP 따위가 들어오기 전에 르망 24시간이기도 합니다. WRC 같은 것도 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고로 인정받는 게 F1이기 때문에 F1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1은 뭘 만들자 하고 만든 이 고든 베네컵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단 이런 것들이 다 깔때기처럼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이런 근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펼쳐진 게 1903년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저기 레이스 많이 했는데 스페인도 나름 강국이었죠. 이제 좀 있으면 몰락을 하지만 많이 이미 뒤로 갔지만 그래도 대국입니다. 유럽에서. 네, 프랑스는 뭐 나름 종주국이죠, 모터스포츠. 그래서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가 양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후원 아래 펼쳐지게 되는데 이 레이스는 망한 레이스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고요.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 화면에 나오는 마르셀 르노 창업자들, 르노 삼형제, 6형제 중에 3명이 르노를 창업했는데 그 중에 막내 마르셀 르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진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이것 때문에 프랑스 총리가 물러나게 되고, 프랑스에서 뭐 이게 뭐 영원히 지켜지는 절대적인 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이런 도시간 레이스를 금지하게 돼요. 도시간 레이스가 핵심이었는데 이 도시간 레이스가 지금의 그랑프리 레이싱 같은 거에 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랠리 그 자체잖아요. 랠리의 뿌리기도 했고 2명씩 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라이딩 미케닉이 타는 거기 때문에 저 때는 다 의무화가 돼 있었어요. 자, 이런 국가 간 레이스를 하는데 고든 베네컵 좀 해보니까 이 규정을 조금 던져줘도 운영이 개판이야. 다 지들 좋을 대로 해.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도 결국 스페인 국경 건너보지도 못하고 끝났거든요. 각 국가에서 지들 유리한 대로 운영을 하고 이거 아니다, 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유럽의 자동차 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게 AIACR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제대로 된 레이스를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1906년에 아까 그 르노 어떻게 됐어요?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 중단이 됐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계속 합니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도시간 레이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를 막아놓고 도시간 아니고 그 도시를 삥삥 도는 경기를 하면 되잖아 라고 펼쳐진 것이 1906년 프랑스 그랑프리입니다. 이때 재밌는 것이 그 아까 마르셀 르노가 죽었잖아요. 그 마르셀 르노의 형 루이 르노도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 근데 동생이 죽는 그걸 보고 하겠습니까? 그만뒀죠. 그때 라이딩 미케닉이자 그 라이딩 미케닉은 차가 망가지면 고치기 위해서 함께 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도 때로는 차를 몰아요. 그 루이 르노의 라이딩 미케닉이 페렌시스예요. 바로 이 1906 프랑스 그랑프리 우승한 헝가리 드라이버, 최초의 그랑프리 우승자라고 이 모든 모터스포츠 역사에 도장 찍은 그 페렌시스가 그 루이 르노의 라이딩 미케닉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때 르노가 우승을 하게 되고 판매량이 폭증을 하게 되고 또 이때 타이어와 미쉐린도 대박을 치게 되죠. 어쨌든 이 경기를 펼친 곳이 르망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 굉장히 그 삼각형의 긴 구간을 달리게 되고 저 중에 하나가 물산느 스트레이트입니다. 이 느낌이 살짝 오시죠?
그렇습니다. 네, 르망 24시간과 F1은 네, 뭐 그 밥의 그 나물 사실 이복사촌입니다. 르망 24시간만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프랑스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프랑스 그랑프리는 프랑스 그랑프리를 내놓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저기 설명을 보면 이게 ACF에서 주최하는 9번째 프랑스 그랑프리라고 돼 있어요. 9번째요?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최초의 그랑프리라고 하는 것이고, 프랑스에서 주장하는 최초의 그랑프리는 아까 1894 파리 루앙 레이스 있죠. 네, 그것을 첫 번째 그랑프리라고 주장해 버립니다. 뭐 지들이 역사로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프랑스가 하면 옆에 있는 독일 지고는 못 살죠. 야, 우리는 카이저 프라이스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살짝 바꾸긴 하지만 그 동생 이름으로 대회 이름을 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카이저 프라이스도 1911년 뭐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카이저 프라이스 비렐름 2세의 이름을 딴 건 1907년 한 번을 했고 그 다음 해들에는 이제 누구였지? 하인리히 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동생 이름을 따가지고 프린츠 하인리인가 뭐 찾아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독일이 자존심이 긁혔다. 1908년에는 미국에서 아메리칸 그랜드 프라이즈 합니다. 니들은 그랑프리 해라. 우리는 그랜드 프라이즈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자존심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각국이 이런 레이스에 환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랑프리 레이싱 같은 거를 자국의 이름을 내세우고 막 이런 걸로 환장을 합니다. 1906년에 타르가 플로리오도 생겨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쇼트 레이스죠. 자, 그러니까 1906년에 프랑스가 이걸 하면서 사실 뭘 했었냐면 내가 이거 해놨나? 안 써놨다. 이 프랑스 그랑프리 하면서 그란디 프루베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된 대회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란드 에프루베에 뽑힌 대회들을 통틀어서 우승을 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누가? 프랑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란드 에프루베. 그런데 프랑스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입김이 제일 세다 보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1906년부터 시작해서 1907년 뭐 몇 년 동안 그란드 이프루베에 들어가는 대회는 프랑스 그랑프리밖에 없었어요. 이거 여기에 들어야지 훌륭한 거다 하고 지들 것만 쳐줬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느낌이 오시죠? ACR이 왜 만들어졌어야 했나? 그 만들어지고도 얼마나 잘 안 됐나가 막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유럽 연맹이 잘 안 돼가지고 막 2차 세계대전까지 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나오잖아요. 당연히 자동차 경주에서 그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란드 프루베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껴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인디 500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그랑프리와 인디 500 두 개로 또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나 더 넣어줘요. 그게 1921년에 이탈리아 그랑프리. 이탈리아 그랑프리, 프랑스 그랑프리, 인디 500.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게 그 고든 베네컵이 이제 프랑스 그랑프리가 나오고 곳곳에서 그랑프리 같은 걸 만들면서 고든 베네컵이 망하거든요. 고든 베네컵을 대체해서 그란드 이프루베가 이 새로운 이 그랑프리 체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는 별 관계없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모터스포츠에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큰 변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 사는 A씨 때문에 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서로 다른 개념이 지 멋대로 뒤섞여 버려요. 그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신 독일에서 주로 살게 된 A씨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먼저 문제가 터진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1921년에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펼쳐져요. 최초의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펼쳐진 곳은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채팅창에 물론 인터넷 검색하고 답을 쓰는 그런 치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은 없겠죠 설마.
예, 바시아. 네. 자, 어쨌든 몬자가 22년부터고요.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사이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중에 이분이 로마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저 윗동네 나중에 누가 피러라고 불릴 때 이 아랫동네에서 두체라고 불리게 되실 그분. 어렸을 때부터 아닙니다. 이 두체라고 불릴 그분께서 로마 진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정권을 장악할 사실상의 능력이 없었는데 합니다. 몰라요. 했으면 된 거죠. 했으면 된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솔리니가 모터스포츠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투자를 어떻게 하나요? 주로 두 개의 회사에 득을 밀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 회사가 마세라티, 두 번째 회사가 알파로메오입니다. 그래서 타르가 플로리오와 함께 이제 조금 있다가 27년에 탄생하게 된 밀레 밀리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돼요. 그 전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도로와 자동차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하니까 고속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거를 거의 10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이탈리아가 당시 자동차 최선진국인 프랑스 뺨싸대기를 때리는 훌륭한 모터스포츠 팀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크진 못했어요. 하지만 모터스포츠에서는 프랑스가 당연히 최고였는데 그 프랑스 뺨싸대기를 때리게 됩니다. 1925년에 이렇게 이탈리아도 크고 하니까 원래 독일도 잘했었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물론 영국도 열심히 나오는데 성적이 좋았다고 하긴 힘들어요. 그 르망 24시간에서 잠깐 벤틀리가 잘했던 걸 빼면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긴 힘듭니다. 영국은. 하지만 이 네 나라가 주로 네 나라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모터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인기를 가지고 월드 매뉴팩처러 챔피언십을 만들자. 이것이 사실상 F1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월드 챔피언십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걸 누가 했냐? 당연히 AIACR이 했습니다. 월드라고 쓰고 유럽이라고 읽죠. 네. 월드라고 했는데 유럽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1925년에 알파로메오, 26년에 부가티, 27년에 들라즈가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왜 3개밖에 없나요? 28년부터 대회가 모자라. 참가자도 별로 없어. 망한다는 소리죠. 네, 망하게 됩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는데 25, 26, 27 여기서 느낌이 살짝 오시겠지만 29년에 대공황이 터지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독일이 어려워지고요.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파업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꼬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제대로 된 경쟁자들도 부족해지고 잘 안 되게 됩니다. 근데 1926년에 독일도 독일 그랑프리를 만들고 이때 독일 그랑프리를 만들 때쯤의 분위기가 메르세데스, 그러니까 다이물러의 이름으로 고든 베네컵에서 승리를 거둔 삼각별 메르세데스입니다. 여기가 그 벤츠라는 이름을 알파벳으로 써서 나오던 팀이었어요. 삼각별과 벤츠 알파벳이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26년이에요. 이 합병 포스터를 보면은 딱 그 그랑프리 레이스카를 타고 있어요. 그런 1926 독일 그랑프리가 펼쳐지게 되고 독일에서도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아우토스트라다를 개통한 지 몇 년 안 됐고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도 뚫어놓고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공업지대에서 로마까지 찍고 돌아오는, 남부는 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저기 밑에 찍고 가는 데가 로마거든요. 남부는 관심 없어요. 북쪽이 중요하지. 자, 무솔리니 시기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인의 위대함을 모터 레이스로서 알려주자. 처음에 이렇게 뜬 우상이 주세페 캄파리, 그 다음에 타치오 누볼라리, 왜 누치오래? 타치오 누볼라리랑 아르케 바르치의 라이벌 구도로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드라이버들 많죠. 우고 시보치가 바로 그 행운의 상징, 그 세이 클로버
로고를 알파로메오에 달잖아요. 그 우고 15치의 행운의 마크였다가 우고 15치가 죽은 다음에 알파로메오에서 이제 다 달게 된 그건데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안토니오 아스카리, 알베르토 아스카리 아빠, 그 다음에 뭐, 엔조 페라리 같은 드라이버들이 다 이런저런 대우승을 하는, 예,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될까요? 알파로메오 마제라티 밀어주니까 이 두 팀 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영웅들이. 그런데 얘는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경제가 어렵다. 이건 핑계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 이게 아무리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그러지만 사람들에게 감흥이 별로 없어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아무리 브랜드가 알려져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실려봤자 알파로메오가 뭔데, 부가띠가 뭔데 이러죠. 누가 자동차 사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대고 맨날 마차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뭔 줄 알아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 충분히 저변이 확대되지 못합니다. 전반적인 인기가 확대돼서 참가자 늘어나고 막 하는 걸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야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27년까지 하고 28년부터 대회도 못하고 있는데 29년에 대공황이 터지죠. 이때 분위기 더 안 좋은 나라 독일이죠.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경제가 개판 났는데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취임을 하게 되는, 사실 그전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지만 33년에 정권을 쥐게 되는 33년 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계를 다시 되돌려 봐야 됩니다. 다시 돌리면 1931년에 AIACR 유러피언 챔피언십이 출범합니다. 갑자기 이건 뭔가요? 아까 자동차 가지고, 브랜드 가지고 매뉴팩처러 챔피언십 하니까 안 팔려. 야, 사람들이 드라이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더라. 이거 인기 있어. 드라이버에게 챔피언십을 주는 걸로 하자. 사실 그렇게 드라이버에게 챔피언십을 주면, 예, 명예를 가져가는 건 팀이지만, 그래서 상을 드라이버에게 주는 걸로 하고 드라이버로 팔아보자. 이게 좀 팔려. 라는 거를 이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챔피언, 이제 페르난도 미노아가 있는데, 미노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인기가 별로 없지만, 근데 이것도 바로 중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가팀이 부족해서. 그리고 규정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참가팀을 불러 모으고 경쟁력 있는 팀이 차를 준비할 시간을 주자 해서 3년을 쉽니다. 3년을 쉬면서 750km 규정에 맞춰서 차를 준비해 오게 하자.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AIACR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독일이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첫 번째는 메르세데스와 벤츠가 합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잘 나가지 못했고, 뭐 자동차 경주에서는 SSK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빛났지만 그것도 1, 2년이지 이게 30년대 초반까지 와가지고는 쓸모 없어지고, 하얀 코끼리요. 네. 그리고 GM이 독일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팔던 회사 오펠을 인수를 해버립니다. 난리가 나죠. 우리의 자랑, 독일의 최다 자동차 생산 회사 오펠이 인수가 됐다고? 처음엔 80%, 나중에 100% 인수를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공황 즈음에 포드가 직접 공장을 독일에 만들어요. 근데 이때 독일차의 이미지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저먼 테크놀로지 그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내가 너무 이쪽으로 쏠렸나? 가운데로 가야 되나? 잠깐만요. 네, 조금 가운데. 됐다. 이래도 쏠리네. 에이, 이 정도.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오펠이 미국에 팔리고 포드가 공장을 세워서 차를 찍어요. 당시 독일에 차를 비싸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호르히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저먼 테크놀로지라는 이미지는 있었어요. 약간 그 F1의 50대 50 같은 환상 속의 존재야.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저먼 테크놀로지 요새 좀 싸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많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기술적으로도 뒤처졌어요. 경제적으로 뒷받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앞서가겠습니까? 거기에 장인 정신은 미쳐가지고 포드 T형부터 시작된 그 미국식 양산 체제를 받아들이질 않아. 애들이 많이 못 만들고요, 기술적으로는 뒤처졌고요, 심지어
경제적으로 백킹이 안 좋으니까 품질도 안 좋아. 독일차의 세 가지 특징. 생산량이 매우 부족하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경제성이 떨어진다. 성능이 나쁘다. 품질이 안 좋다. 요즘 독일차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죠. 이거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바꾸고 싶어요? 이거는 히틀러가 바꾸고 싶고 괴벨스가 바꾸고 싶은 거 전에 이 자동차 업계 쪽에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바꾸려고 찾아갑니다. 누구를? 거기서 히틀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악순환을 하면서 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막 이렇지만, 큰 돈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음 그랑프리 레이싱이 챔피언십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차를 만들어서 독일 차가 좋다는 걸 세상에 알림으로써 판매량을 급증시켜서 우리가 이 높은 궤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여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게 쉽게 결정되진 않았고요. 결정이 되고 나서도 집행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후로 8년 동안 이 정부의 지원하에 메르세데스 벤츠와, 처음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혼자서 이걸 다 뒤집어 쓸 줄 알았지만,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세우는 드라이버, 원래 만프레드 폰 브라우시츠와 한스 스툭이 있었는데, 이 한스 스툭이 페르디난트 포르쉐와 손잡고, 페르디난트 포르쉐도 전 메르세데스 벤츠죠. 한스 스툭도 이 전 메르세데스 벤츠의 팩토리 드라이버인데, 워크스 드라이버인데, 이쪽에 가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 우니온이 이걸 또 받아가게 됩니다. 이 두 회사가 같이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좋은 레이스카를 만들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차의 성능도, 일반 판매하는 차의 성능도 끌어올리고,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판매량이 늘어서 배경이 좋아지니까 차의 품질도 좋아지고, 기술적인 것도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걸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저먼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누가 해준 거다? 그 A씨가 해준 거죠. A씨가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할 거라는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광팬이기는 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괴벨스라든가 이런 주변 참모들이 무솔리니의 모델을 그대로 카피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밀어준 거죠. 저기에서 알파로메오 마제라티 밀어주니까 이탈리아 차들이 그냥 짱짱이에요. 갑시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되냐? 고속도로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아우토반을 만듭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동차 회사를 밀어준 거, 뭐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이걸 따라간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가 했던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선 따라간 거죠. 보장된 길을 따라간 건데, 독일이 더 잘한 겁니다. 어떻게?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NSKK 자체도 아돌프 히틀러 산하의 SA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SA의 하부 조직인 SS가, SA의 윗사람들은 이제 다 처단하고, 이제 히틀러의 가장 충실한 친위대가 되지만, 그 전에 SA의 또 하나의 하부 조직이에요. NSKK가. 이게 독일 자동차 군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 NS는 그 나치에 나오는 그 국가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사회주의 자동차 군단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말하자면 도로교통부 같은 건데, 도로교통부 같은 게 하는 일도 하고 모터스포츠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무기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 유태인 학살된 것과 관련된 것들의 어떤 운송수단이 걸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조직이 이 조직입니다. NSKK. 당연히 전범 조직입니다. 그리고 NSKK의 영향력 하에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우토 유니온이 합쳐지게 됩니다. 4개 회사가
한꺼번에는 아니고 이렇게 원래 관계 있던 회사, 옛날에 호르이나 아우디는 뭐 좀 관계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호르이, 아우디, DKW는 원래 독일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다베를 뭐 이렇게 네 회사가 합쳐져서 아우토 운ion이 되죠. 네 개가 합쳤으니까 포링 탁탁탁탁. 그래서 아우토 운이온 탄생을 하게 되고 아우토반도 만들고요. 여기 나오는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네. 이분은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아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얼굴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요 아저씨가 NSKK의 리더 아돌프 휠라인입니다. 아돌프예요. 이 아저씨도 아돌프가 많아요. 이땐. 네, 어쨌든 네. NSKK에서 당연히 아우토반도 네, 이렇게 밀어줬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750kg 규정이 등장하기 전에 내셔널 그랑프리카가 나옵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정사는 750kg 규정에 맞춰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 무게 750kg이에요. 예, 그러니까 흰색으로 우리는 내셔널 컬러 흰색이라 흰색을 칠했는데 무게가 더 나가서 규정을 맞추기 위해 페인트를 긁어냈다라는 근거 없는, 정확히 말하면 근거가 있긴 있는데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나서 쓴 회고록에 어떤 베이스도 없이 그냥 떠드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려 메르세데스 벤츠 정사에서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는 물론이고 아우토 운ion이 은색 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열심히 달렸던 사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어렵다. 진짜 말하면서도 힘드네요. 어쨌든 오른쪽이 아우토 운이온, 왼쪽이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오른쪽은 느낌상 느껴지시겠지만 엔진이 콕핏 뒤에 있습니다. 네, 저 때부터 그랬어요. 아베체대 나오는데 냈다. 네, 콕핏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그랑프리 750kg 규정이 발효되고요. 아까 얘기한 그 흰색 페인트 긁어냈다라는 전설이 알려진 경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유러피언 챔피언십이 재개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국가 간의 국가를 내세우면서 독일인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아까 이탈리아에서 했던 그거랑 똑같죠? 독일인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토 운ion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프랑스나 영국 그 정도 지원을 당연히 못 받고 있잖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상대가 안 돼요. 이탈리아도 무솔리니가 도와줬지만 원래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았던 나라라 도와줘 봤자고 뭐 히틀러만큼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의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무대 뭐가 있어요? 그랑프리 레이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것이 힐 클라임이 있습니다. 산 올라가는 거. 이니셜 D부터 보신 분들은 다운힐을 좋아하시겠지만 다운힐보다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는 역시 힐 클라임, 산을 올라가는, 꼭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그 이니셜 D 봐도 다운힐이라 그래놓고 오르막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힐 클라임이라고 올라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파이스 피크 요새도 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힐 클라임 경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 경쟁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 가지고 싸그리 다 독일이 다 해먹습니다. 저 두 회사를 상대할 곳이 없어요. 언제까지? 2차 세계대전 때까지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잘 나가는 걸 봤는데 너무 독일만 국가적으로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야 750kg 규정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최소 무게 규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그랑프리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와 함께 그랑프리가 너무 비합리적이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 투자를 보면서 영국이나 프랑스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거 반칙이다 못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에요. 그래서 서로 국가가 밀어주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그랑프리 규정 논의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합니다. AIACR 내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다 이걸 진행을 해요.
그거를 전쟁 끝나자마자 이름만 붙여가지고 나온, 이때 논의된 시작한 규정이 F1 규정입니다. 이 새로운 그랑프리 규정에 뭔가 이름을 붙여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붙은 이름이 F1인 거예요. 그러니까 F1과 그랑프리 레이싱은 뭔가 비슷한 게 있어서 뿌리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랑프리 레이싱이 F1이 맞습니다. 그냥 원래 역사가 그래요. 그 1939년의 마지막 유러피언 그랑프리 시즌까지도 보시면 대표 사진으로 나오는 게 메르세데스 벤츠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냥 다 해먹고 있습니다. 아우토우니온은 어디 갔나요? 독일에서 이런 모터스포츠가 국가적인 걸 내세우고 선전의 의미가 크니까 선전으로 정말 많이 써먹거든요. 이런 것은 이미지야, 이런 그랑프리 레이싱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야 라는 인식이 깔린 거예요. 그걸 독일을 넘어서서 다른 유럽 국가에도 그렇게 깔려요. 그러면 독일 저 나쁜 놈들, 특히 영국 프랑스는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해요. 영국 프랑스끼리도 싫어하지만 독일과는 또 독일 또 싫어하고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런 무대에서 싫어하지만 쟤네가 이룬 저거는 그건 우리가 이루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죠. 그걸 배워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전쟁 끝나고 영국이 제일 먼저 한 게 BRM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쟁도 이겼겠다, 독일이 못 따라오겠다. 이제 프랑스는 전쟁터였고 사실 대부분 점령 상태였으니까 뭔가 안 됐을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전범 기업이라고 막 이제 자동차 만들던 회사들 막 폭격 맞고 사람들에게 욕 먹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기회는 찬스다. 저기 주축국 2개 있고 여기 전쟁으로 상처 입은 나라 있고 우리나라는 무기 만들던 기지가 있고 여기서 정비하고 무기 만들고 하느라 기술자 엔지니어 넘쳐나는 영국에서 이 인력을 가지고 만들면 우리가 30년대 독일 뺨 때리겠다 믿은 게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BRM이고 그 BRM은 그렇게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후원자들의 응원과 직접적인 개입에 힘입어 배가 산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갑니다. 그래서 BRM은 이후 잘 안 됩니다. 브리티시 레이싱 미저리. 그렇게 되고요. 원래 브리티시 레이싱 모터스예요.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논의하던 그 규정을 완성을 하기 직전에 뭘 정리를 못하고 끝난 거예요. 36년이에요. 그러니까 AIACR이 전쟁 끝나고 회의 몇 번 안 하고 여태 고민했던 그거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뭐 포뮬러 A니 포뮬러 I니 뭐 여러 가지 포뮬러 인터내셔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지만 포뮬러 1으로 이름을 정하면서 AIACR이 F1 규정을 확정하고 그리고 이 경기를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돌아왔죠. 아까 우리가 처음 F1 규정을 정하고 F1 탄생할 때 F1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래서 F1 하면 맨날 국가 연주하고 그렇게 나라를 밀어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능을 맞춰놓고 누가 잘하나 보자가 성립하면 안 되는구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AIACR은 1947년에 FIA로 이름만 바꿉니다. 이건 정확히 이름만 바꾼 거예요. 로고도 바꿨습니다. 로고와 이름만 바꿨습니다. FIA 로고도 이제 사실 이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비슷해요. 어쨌든 AIACR이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1950년에 F1 챔피언십이 출범을 하게 되죠. 이러면 F1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여러분이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래서 F1은 그 다른 어떤 모터스포츠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가끔 이제 포뮬러 2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이제 역사적 의미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전기차로도 포뮬러를 해보자 해서 나왔다 이런 개념에서부터 지금 이제 F1의 이런 역사적 정의로 봤을 때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F1을 100% 전기로 해도 포뮬러 2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국이 마지막으로 국가주의를 내세워서 막 모든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러면서 이후로 국가주의는 하나의 이미지로만 남게 돼요. 실제로 그걸 하는 나라는 BRM을 끝으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가라는 환상, 국뽕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누가 자동차를 만드냐를 이제 팀 단위로 다루는, 심지어 68년까지 내셔널 컬러를 썼는데 68년부터 스폰서십 리버를 쓰면서 이제 내셔널 컬러도 몇 팀 안 남았죠. 아우디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여전히 실버에로 은색을 쓰고요.
1990년대 후반과 90년대 후반과 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 맥라렌도 은색이었죠. 그게 이제 메르세데스기 때문에 실버 에로우입니다. 그때 맥라렌도 실버 에로우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페라리가 빨간색인 것이나 아니면 에스턴 마틴이 초록색인 것이나 알핀이 파란색을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들 국가주의에 대한 환상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걸 진짜로 표면에 내세우면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미이라 같은 몰상식한 짓이 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 환상을 판타지로서 영화를 즐기듯이 국가라는 거는 영화를 즐기듯이 이렇게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식으로 현재 F1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사전적인 정의와 어떤 회사로서의 F1이라는 부분과 또 역사적인 정의에 대해서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F1의 탄생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써먹으시고 구체적인 숫자와 이름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게 많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2026 F1 주간 리뷰 제14회에서 다룬 캐로튜브 방송대학 제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